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행정사, 우리 제13회 행정사 1차 시험 보셨는데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민법 총칙 문제는 좀 무난하게 나왔죠?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해커스에서 우리 저와 같이 민법 총칙 공부하셨던 분들은 고득점 나왔을 것 같은데 제 욕심인가요? 어쨌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보신 거 잠깐 간단하게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가볼까요? 1번. 자,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냈습니다. 옳은 거. 여기 1번 문제가 제일 조금 우리가 그동안 배우지 않았던 판례가 나와서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답은 맞추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옳은 거 고르라 했는데 우리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이 있다? 없다. 관습법으로 인정한 것들은 우리가 판례가 몇 개 안 되죠. 양도담보라든지 동산 양도담보, 명인방법, 관습법상 법정상권, 명의신탁, 그죠? 이런 것들만 관습법에서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것이고요.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도 기출됐던 거죠. 이거 관습법이 이런 관습법은 없다 하겠습니다. 틀렸고요. 2번 사실인 간습은 법원으로서의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법칙으로 효력이 있다가 아니라 없죠. 사실인 관습은 법률 행위 해석 파트예요. 관습법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법원이 아닙니다. 3번 시효로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시효 관습법에 분묘기지권이 있잖아요. 취득한 사람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그동안 썼던 것은 퉁치고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게 21년 판례인데 이게 그 물권법 쪽에서는 많이 다룬 적인 내용인데요.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처음 우리 행정사 시험으로 지문이 나왔습니다. 자, 지급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었어요. 맞는 말이었고요. 4번 관습법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고 아니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당사 주장 증명 책임이 없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고 5번 사실인 관습은 관련 분야의 재정법이 강행 규정이더라도 여기에 보이셨어야 돼. 강행 규정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재판의 자료가 될 수 있다. 강행 규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없죠. 그 규정에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임의 규정일 때만 사실인 관습이 그 법률행위의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의사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가행 규정은 안 됩니다. 가행 규정에 따라야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자, 2번.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죠. 직권 판단 사항이고 소멸시효를 이유로 채무자의 항변권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죠. 자, 옳은 것 고르라 그랬죠. 바로 답 1번이었네. 3번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죠. 금반원의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반한다 해야죠. 틀렸고요. 4번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이 무효를 주장하는 것 됩니까? 되죠. 강행규정에 위반하면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 강행규정 입법 취지가 몰각되는 것이니까 시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죠. 무효를 주장해도 돼요. 5번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키더라도 그 상대방이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죠. 시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이니까요. 주장할 수 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3번 볼까요?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 갑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의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입니다. 1번 을은 관리할 갑의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 맨날 나오는 법조문이죠. 맞고요. 법원은 갑의 재산으로 을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요.
을은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원래 누구 거였는데 부재자 거였는데 다른 사람은 넘어가는 거 무효니까 말소에다가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적 성질을 갖는 것이니까 처분행위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되지만 보존행위는 허가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건 허가가 없어도 됩니다. 말소 청구는요. 그래서 틀린 것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4번. 법원은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의뢰 처분 행위를 사후 추인의 방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원래 허가는 미리 받고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추인의 의미로서도 허가할 수 있다라고 했죠. 맨날 나오는 문제죠. 5번. 을이 갑의 사망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부재자 재산관리로서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을은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돼야지 이 부재자 재산관리로서의 그 권한이 없어지는 거죠.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지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되지 않으면 사망이 확인됐다 할지라도 살아 돌아왔을지라도 계속 대리로서 재산관리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틀린 게 3번이었네요. 자, 4번 문제 가시면 제한능력자 갑이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속이고 병과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사례 문제 요거 딱 하나 나왔죠? 예, 박스 문제이면서 자, 속임수를 쓴 갑이 속임수를 썼어요. 그럼 미성년자라면 을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예, 속임수를 썼으면 취소권이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동의 없었어도 이건 취소할 수가 없죠. 예, 속임수를 썼으니까요. 미성년자. 갑이 취소권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갑이 속임수를 쓴 사실을 병이 증명해야 된다. 원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했으면 취소할 수가 있는데 단 속임수를 썼으면 취소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이게 속임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상대방, 병이 증명해야 한다. 맞는 얘기죠. 맞고요. 이것도. 그다음에 디귿번. 갑이 자신을 단순히 능력자라고 말하는 것은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는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극적이어야 돼요. 적극적. 뭐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이어야 되지 단순히 능력자라고 말하는 것은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였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속임수를 쓴 갑이 피성년 후견인이라면 갑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건 취소권이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이 동의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무엇에 대해서 속임수를 쓴 거죠? 동의에 대해서. 그럼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인 거죠. 그래서 성년 후견인은 동의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 하는 것이고 성년 후견인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에 따른 속임수, 능력자라고 믿게 한 속임수도 있고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임수를 쓸 수도 있는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속여서 취소권이 제한되는 것은 미성년자하고 동의받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취소할 수 있다죠. 제한이 안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옳은 지문이었네요. 자, 다음에 5번. 민법상 한정 후견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정 후견인. 자,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자, 우리가 한정이란 말이 뭐였어요?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요러요러한 것은 동의를 얻어서 하라. 그래서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이게 한정 후견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질병, 장애,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은 피성년 후견인이죠. 예, 이거는 부족한 사람이죠. 능력이 그냥 부족한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자, 이게 틀렸네요. 이건 조문 문제 낸 겁니다. 3번. 가정법원이 한정 후견 개시 심판할 때 피성년 후견인의 피성년 후견인 경우에서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죠. 맞고. 4번. 피한정 후견인 행위에서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범위에 대한 변경 청구는 검사도 할 수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습니다.
맞고 5번 피한정 후견인이 한 법률 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다하지 않다면 그건 취소할 수가 없는 행위가 되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들은 취소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었네요. 자, 육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자, 사단법인의 정관은 잡치법규가 아니라 계약이다. 우리 판례는 자치법규로 해석합니다. 정관은 자치법규예요. 자, 그 다음에 계약이다. 틀렸고 2번 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 방법을 정관의 정한 때에 하나여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변경 방법을 정관의 정한 때에 하나여 변경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맞는 말이고요. 맞는 말이네. 3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등기하면 효력이 있다? 아니죠. 일단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고요. 일단 효력이 생기고 일단 효력 요건은 정관 기재예요. 그 다음에 등기는 대항 요건이죠. 대항 요건. 그래서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아무리 등기부에 있다 할지라도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4번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은 효력이 없다. 이것도 실수하시면 안 되죠. 법원이 아니라 주무관청이죠. 주무관청이 허가를 얻어야 되고 5번 재단법인의 존립식이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재단법인의 존립식이나 해산사유 이거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죠. 목명사자 이사 존 중에서 사원총회 결의라든지 존립식이나 해산사유 이것은 재단법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우리 많이 연습하셨던 것입니다. 이거는 사단법인에 있는 거죠. 재단법인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정답은 2번이었네요. 자, 7번 가시면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비법인 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은 한 10번? 한 6번 나온 것 같아요. 자, 유추적용.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어디에도 비법인 사단에도 유추적용되는데 유추적용될 수 없는 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나 있었죠. 자, 대표권 제한에 관한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대항 요건을 규정한 거 60조요. 요 60조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왜요? 이건 대항 요건이 뭐예요? 등기해야 되는데 비법인 사단은 법인 설립 등 법인 등기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질상 적용할 수가 없다. 답은 4번이었고요. 8번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단법인은 사원이 얻거나 총회 결의로도 해산합니다. 맞고요. 2번 청산 종결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실제로 청산 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청산법인으로 계속 존속한다. 이것도 여러 번 나온 기출지문. 3번 청산인은 채권자에 대해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없어요. 채권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알고 있는 것은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제외할 수 있다 해서 틀렸네. 답은 3번이었네요. 이게 지금 올해 시험의 특징은 뭐 조문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셨어도 민법 총칙 한 60점은 그냥 나왔었을 것 같아요. 60%가 조문 문제였습니다. 4번 법인이 파산이 아닌 사유로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이 되는 거죠. 맞고요. 5번 민법상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판례죠. 강행 규정이라서 이에 반하는 자녀 재산의 처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라고 했습니다. 자, 답은 3번이었네요. 자, 9번 물건에 관한 문제. 주물과 종물. 옳은 것 고르겠어요. 옳은 것. 1번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것으로서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아니죠. 별개의 물건이 하나가 아니라 별개의 물건인데 소유자가 같을 때 주물, 종물의 관계에 있으면 주문을 처분하면 종물도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이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별개의 물건이지만 같이 처분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번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용되고 있는 물건이라도 주물 자체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종물이 될 수 없다. 작년에도 냈지만 또 냈네요. 맞는 얘기였죠.
그다음에 3번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틀렸네요. 자, 요거는 임의 규정입니다. 저 특약으로 제외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4번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과 물기에 관한 법리인데 권리와 권리,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관에도 적용된다죠. 틀렸네요. 그 다음에 5번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률 효과는 주물의 권리관계가 공법상 처분에 의한 생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틀렸네요. 그래서 주물을 압류하면요 종물도 압류되는 것으로 되는 거죠. 자,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된다라고 했죠. 다 기출됐던 것들 또 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10번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 행위인 계약의 자유는 사적 자치 주요한 발현 형식이다. 이런 얘기 한번 나왔네요. 계약 자유는 사적 자치의 구체적 표현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면 성립하는 법률 행위이다. 쉽게 냈죠. 법률 행위 중에 하나가 계약. 법률 행위가 어떤 게 있습니까?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잖아요. 맞고요. 3번 단독행위도 법률행위의 일종이죠. 단독행위도 법률행위 일종으로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도 법률 요건 중에 하나고 단독행위도 법률행위의 일종이다. 이런 얘기죠. 4번 법률행위인 유언과 상속은 법률 효과의 발생에 의사표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게 뭐죠? 법률행위죠.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유언 법률행위 맞아요. 유언 단독행위. 상속은 아니에요. 이것은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 규정. 그래서 법률 요건의 대표적인 게 두 개로 나눈다면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인데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입니다.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요 상속 때문에 틀렸다. 5번 종기가 있는 법률의 행위는 종기니까 끝나는 거니까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맞네요. 시기 그리면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되고요. 더 옳지 않은 거 답은 4번이었네요. 11번 단독행위가 아닌 거. 이것도 여러분들 좀 무시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상계, 유언, 사인증여, 증여는 계약입니다. 여러분들 증여, 매매 이런 것들은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 사인증여도 역시 계약인 거죠. 소유권 포기, 해제권 행사 이런 거 다 단독행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판례 뭐 여지없이 또 나왔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이중매매인데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반사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도박자금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금전 소비 대착이야. 불법을 목적으로 하는 것. 도박 이런 것들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고 형사사건 여기 키워드였죠.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맨날 나오는 문제죠. 반사질서 행위입니다. 4번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주는 대가로 통상적이지 않는 우리 마지막에도 맨날 연습하셨죠. 백선에서도 냈고 모의고사도 여러 번 냈습니다. 통상적이 않는 거액을 받기로 하는 약정도 반사질서 행위입니다. 5번 해외 파견 교육 연수를 받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하기로 한 약정. 통상 이렇게 해요. 해외 파견 교육 연수를 했으면 그동안 회사 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회사에 근무하기로 한 약정. 이것은 반사질서 행위는 아니다라고 했죠. 됐고요. 작년의 문제는 반사질서 행위. 작년에는 소극적으로 비자금을 임치한 행위, 맡긴 행위, 창고에다 맡긴 행위, 그것은 반사질서 행위가 아니다. 작년엔 그게 답이었고 올해는 이제 요게 답이었습니다. 이것도 나왔던 지문이었어요. 13번 불공정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공정, 폭리행위 얘기합니다. 폭리행위. 자,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경매는 어차피 싸게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긴 폭리행위 이런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경매는 법률행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매매계약이 약정된 대금의 과다로 인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돼. 그러면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요 무효인데 무효행위의 추인 이런 건 적용되지 않아도
무효행위의 전환은 적용된다 그랬죠. 요거는 적용될 여지가 있다였죠. 있어요. 3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행위 추인행위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가 없다. 맞네요. 요게 맞네. 4번 무상증여 계약도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될 수 있다. 무상계약은 폭행이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죠. 양쪽에 불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에서 그냥 주기만 하는 거, 이런 무상계약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는 게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기부하는 거 이런 것들은 불공정하다 얘기할 수 없죠. 그냥 주기만 하는 건데 원래 그런 거잖아요. 무상행위는. 5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요 무효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선의 제3자에 대해도 주장할 수 있다죠. 절대적 무효니까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4번 갈게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 비진 의사표시요. 옳지 않은 거.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맞죠? 그래서 사직의 의사표시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으로는 실제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어도 사직서 냈으면 효과가 발생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단서가 어떻게 돼요? 유효하지만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거죠. 단서로 되는 거죠. 원칙은 유효해요. 원칙은 유효. 근데 진위 아님을 알았다는 사실은 의사표시 유효를 주장한 사람이 증명해야 된다. 틀렸네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원래는 유효인데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비진 의사표시를 한 사람. 나 이거 내 원래 생각은 아니었어. 무효라라고 얘기하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게 틀렸네요. 3번 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죠. 생각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맨날 내는 문제죠. 우리 맨날 기출되는 지문이었습니다. 판례였고요. 맞고요. 4번 표시가 진위와 다름을 표의자가 알고 있었다는 점은 착오와 구별되죠. 착오는 모르는 거죠. 근데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내가 생각하고 표시한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착오와는 구별된다. 5번 표시와 진위가 불일치가 상대방과 합의된 것이라면 그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통정 허위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네요. 자, 15번 갈게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요.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없는 경우라면 기망행위를 누구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없죠. 그래서 상대방이 없으니까요. 2번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는 1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제3자 사기에 해당할 때 이 제3자는 상대방과 동일시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누구 있었죠? 피용자, 직원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것이지 대리인은 이 민법 110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죠? 3번 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알리지 않고 일부러 침묵하였다면 부작이라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부작위도 속임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도 의무가 있는데도 알리지 않았다면 그것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망이 될 수 있다. 4번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게 된 경우이므로 의사의 표시의 불일치가 아니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요. 통정허위 표시, 비진사 표시, 통정허위 표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그런데 기망행위로 지금 착오에 빠지게 된 경우로 지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동기 착오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불일치가 아니고요. 의사표시가 불일치가 아니라 의사 형성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부당한 간섭이 있었던 거죠. 기망을 당해서 내가 의사를 형성했다. 공포심을 일으키고 강박에 의해서 내가 의사를 형성했다. 이런 의사결정의 불간섭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사표시 불일치는 아닙니다. 의사의 형성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자, 맞고요.
5번 표의자에게 특정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재산상 손실을 주려는 기망행위자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자, 이것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사기 분양을 당했다. 그러면 사기치는 분양사 쪽에서요, 어떤 고의만 있으면 돼요. 이 사람이 기망에 의해서 의사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 의사 표시, 분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그런 고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2단의 고의라고 하죠. 거기까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분양 계약이 나의 기망 행위로 인해서 피분양자가 계약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꼭 재산상 손해를 입혀야 되겠다, 그런 의사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기 분양 당해서도 지금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거기까지 요구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이 아주 엄격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틀린 게 5번이네요. 자, 또 많이 연습하셨던 거니까 잘 풀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16번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기본 대리인이 있고 이것을 넘으면 무권 대리가 되는데, 상대방을 보호할 이유가 있다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서 유효하게 해주는 게 표현 대리죠. 월권 표현 대리에서 일단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기본 대리권이 법정 대리권도 되는 거죠. 다 됩니다. 법정 대리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은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에서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2번 대리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더라도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된다? 틀렸네요. 자, 강행법규 위반이면 그냥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표현 대리 적용 안 됩니다. 표현 대리가 적용되면요, 어떻게 돼요? 유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강행법규 위반은 그냥 무효입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옳은 것 고르라 했죠? 답은 쉽게 찾으셨을 것 같은데, 1번 바로. 그 다음에 3번 처음부터 아무 대리권도 없었던 사람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를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이것도 한번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일단 대리권이라는 게 있었다가 소멸해야 돼. 그러면 이제 무권 대리지만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유효하게 표현 대리를 적용할 수도 있는 건데,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런 사람은 유추 적용될 수가 없다. 4번 대리권 수요 표시로 인한 표현 대리에서 대리권 존재에 대한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인 요건이 아니다.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는 표현 대리 제도니까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 요건이죠. 요건이 아니다 해서 틀렸네요. 5번 표현 대리 성립으로 본인이 이행 책임을 질 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 본인의 책임이 경감된다. 이것도 한 3번 나왔죠. 과실상계 법리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과실로 서로 까고 그러는 거 없다고 했어요.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전적으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것이지, 과실 따져가지고 얼마 까고 이런 과실상계라고 하죠. 그런 거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였습니다. 경감되지 않아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17번 갈까요? 민법상 법률 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법률 행위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게 원칙이죠. 하지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조문 그대로고요. 2번 무효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갖는다. 무효행위 전환 얘기하는 거죠. 3번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이거 틀리게 안 나왔네요.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옛날 건 그냥 무효이지만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이게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 전 유동적 무효죠. 매매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이 계약이 때, 그럼 이것은 처음부터 허가제도,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잠탈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이죠.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 답은 4번. 5번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거예요. 이건 조문은 없지만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무권 대리 규정을 준용하는 거죠. 그래서 추인하게 되면요, 소급해서 유효하게 되는 거죠.
무권 대리의 추인하고 같아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도요. 자, 그래서 틀린 게 4번이었네요. 18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미성년자 매매 계약을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민법 146조가 규정하는 취소권의 행사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 취소했대요. 그럼 이 취소권의 행사 기간, 이게 뭐죠? 제척 기간으로 보는 거죠. 권리의 존속 기간, 시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 이 둘 중에 빨리 도달하는 날 우리가 권리는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로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다 보면 다 위에서 해설을 해줬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면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건 언제요? 성년이 된 날이죠. 성년이 있는 날부터 3년.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 매매 계약을 안 날로부터 3년. 법정 대리인 취소할 수 있는 것은요, 성년자가 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날로부터 3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찌됐건 매매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맞는 말이고요. 민법 146조의 취소권 소멸 규정은 제척 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것이다. 반대로 써놨네요. 제척 기간입니다. 형성권의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으로 봐요. 쉽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5번, 취소권은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민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됩니다. 재판상 꼭 행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답은 4번이었죠. 자, 다음에 19번, 법률행위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거. 자, 우리 법정 추인 뭐 있었죠? 이청경, 담양강, 이행. 이청경, 담양강, 이행, 그죠? 그 다음에 청구, 담보 제공, 그 다음에 담양, 양도, 그 다음에 담양강, 강제 집행. 자, 경계도 이청경, 경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담보, 저당권 설정. 이게 다 법정 추인인데 주의하실 게 뭐였죠? 청량은 상대방이 했을 때는 법정 추인이 아니었죠. 상대방이 청구했다고 해서 내가 인정한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고 해서 내가 추인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인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청량은 상대방이 했을 때는 법정 추인이 아니다. 맨날 했던 얘기죠.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요거는 상대방, 요게 키거든요. 청양은, 여기 양도는 없네요. 청양은 상대방이 했을 때는 법정 추인 사유가 안 된다. 답은 1번이었죠. 자, 20번 갈까요? 자, 법령의 조건. 해제 조건이 있는 법령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해제 조건이니까 생기는 거고요. 정지 조건이면 소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은 반대로 얘기했죠. 해제 조건은 효력이 잃는 거죠. 정지 조건이 효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 상속, 담보를 할 수 있죠. 기대권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3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의 법률 행위는 조건이 반사회적 조건이에요. 그럼 법률 행위는요, 전부 무효가 되는 거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 법률행위 자체가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4번,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해제 조건, 우리 OXXX, XO 기억나실 거예요. 해제 조건이면 효력이 없어지는 건데 이미 성취할 수가 없어. 불능 조건이래요. 그럼 XX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무효가 아니라 조건 없는 법률행위. 5번,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문 그대로 냈네요. 감사해라. 자, 5번이 정답이었죠. 자, 우리 민총이 효자 과목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옳은 거. 21번, 기간도 올해는 아주 쉽게 냈습니다.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 처분, 법률행위 다른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규정에 의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사법관계뿐만이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되고 나이를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기간을 일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할 때는 초일 불산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가 없다. 이거 임의 규정입니다. 초일 불산입의 원칙은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그래서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죠. 있다. 5번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이게 키워드였죠. 말일. 초일은 상관없고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이 길로 만료하고요. 조문 그대로. 정답은 4번이었네요. 22번 가시죠. 소멸시효. 제적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너무 바로 답이 나네. 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가 없죠. 없어요. 미리 포기하게 되면 채권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포기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급효가 있죠. 소멸시효는 소급효하여 효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제적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제적기간은 장래효만 있고요. 소멸시효는 소급효가 있는 거죠. 비교하는 거였죠. 4번 제적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5번 제적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소멸시효는 주장해야 되는 거고요. 변론주의 원칙상 제적기간은 직권으로. 그래서 소멸시효하고 제적기간 비교하는 표 맨날 봤던 거여서 지문은 냈네요. 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답은 1번. 자, 23번 3년의 소멸시효 기간. 재작년인가 재작년 문제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거의. 그래서 3년의 소멸시효 기간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거. 그럼 3년이면 보통 전문인들 뭐 의사, 그쵸? 간호사, 변호사, 도급반지, 공사, 그다음에 1년 이내 기한을 정한 금전 지급 채권 이런 것이 3년 소멸시효고요. 그다음에 답은 아주 쉽게 나왔죠. 어떤 1년짜리 단기 채권이건 3년짜리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10년이죠. 10년.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24번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행할 때부터 시효 진행되는 거죠. 이행기부터 진행합니다. 항변권이 붙어있건 안 붙어있건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하는 건 이행기부터예요.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시서부터고요. 맞고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는 1회 불이행 시부터 바로 전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우리 요거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성질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봤을 때 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은 그 조건을 성취하면 따로 의사표시가 없어도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거고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는 것은 형성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부채무 1회의 불이행이 있을 때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바로 진행되는 것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되는 거죠. 말을 반대로 써놨네요. 형성권이 아니라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그래서 요거는 이 법률 용어의 뜻을 알고 있는 이걸 물어봤는데 우리가 판례가요. 이게 둘 중에 어떤 건지 모른다. 그럼 무엇으로 추정한다고 그랬죠? 어떤 게 더 채무자에게 유리해요? 이게 더 유리하니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 판례까지 공부를 하셨죠? 네. 그 다음에 5번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 행위를 한 때부터 시효는 진행됩니다. 옳지 않은 게 4번이었네요. 25번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작년에는 판례까지 냈는데 올해는 조금 간단하게 냈습니다. 재판상 청구는 자, 우리 일단 시효 중단이 뭐가 있죠? 청합승이죠. 청구, 압류, 그 다음에 승인.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재판상 청구, 여기요. 재판상 청구는 그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각하, 기각 취하됐으면 청구 효력이 없지만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효력이 생겨요. 얼마 이내요? 6월 내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겨요. 6월 내에 해야 됩니다. 2번, 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한다. 이거 조문 177조 조문 그대로네요.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이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네가 나에 대해서 채권이 있다라고 그냥 존재를 인정하는 것뿐인 것이니까 처분 권한 이런 것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죠. 답은 2번이었네요.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에게만 효력이 있고요. 이것도 조문이었고요. 압류는 시효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해 하지 않으면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도 판례 기억나시죠? 물상 보증인에 대해 경매 들어갔을 때요. 경매 신청했을 때 지금 그 누구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재판상 청구로 인해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돼부터 새로 진행되는 거죠. 일단 중단됐다가 언제부터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또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였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쭉 잘 따라와셨던 분들은 고득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 난이도에서 우리가 행정사 민법 총칙은 기출됐네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3회 행정사 민법 총칙 해설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